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막을 내렸죠. 도대체 정상회담 왜 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정말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순간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짧게 진행된 2박 3일 정도 진행됐던 정상회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한 4, 5일 정도 되게 체류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단히 많은 만남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더 안 보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한번 만납시다 라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어쨌든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미국과 대등해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세팅 그리고 이미지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호응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양국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사실 제가 지난번에 폭풍이 온다 책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고 서로 뻔한 소리라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모르면 더 두렵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쪽 입장도 있지만 중국 쪽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의 패턴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찾아오면 대대적인 행사, 대대적인 띄워주기, 대대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아, 미국이 우리한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면서 대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신뢰, 위상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믿겨지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현재의 1949년에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중국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반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인민을 동원한 투쟁에 맞서가지고 결국 독립을 쟁취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여기에 더해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식민 세력이죠. 그러니까 서구, 미국 플러스 그다음에 유럽이라고 하는 서구 지배에 맞서는 당시에 있던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국채로서 내세우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반제국주의 노선의 핵심은 뭐냐? 이제 불간섭이죠. 불간섭.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나쁜 이유,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고 마음대로 해. 왜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 그 나라 민족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둬. 라고 하는 이제 불간섭이 당연히 이 중국이 내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탈식민주의와 대해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 국가들의 어떤 주권을 옹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획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물론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지자 말자 어떻게 했죠? 한국전쟁에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한번 침공을 했었고, 그리고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가지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많은 나라들의 공산주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주변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그러한 적극적인 혁명 수출과 관련된 입장을 또 견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대외적으로 느끼는 이미지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거대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무슨 철도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반제국주의의 선봉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다져왔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하지만 그 국력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군사기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중국의 군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29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남중국해에 있는 인공섬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조그만 환초, 암초
인공섬 이런 데에 있는 기지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 기지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지키스탄에도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것을 다 합해도 한 3나라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 중국의 대외 노선, 중국의 어떤 대외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중국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세를 갖추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해서 일단은 순응하는 태세를 따라왔습니다. 즉 유엔이라고 하는 전후에 만들어진 체제를 존중을 하고 그 속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미국이 우월적 지위가 있고 미국의 기득권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체적인 노선 그리고 미국의 노력이 중국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인정을 해왔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중국은 어쨌든 미국 덕택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경제개발 그리고 군 현대화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 배들이 해적에 어떤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면 중국군은 당연히 거기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돈과 희생이 치러집니다. 지난 80년 동안은 이것을 다 미국이 알아서 해줬어요. 어느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잘해요 박수 쳐주고 다른 나라들은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던 거죠. 당연히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군 기지들, 다종다양한 기지들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20년이니까 많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폐지한 지역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밀리터리, 군과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힘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을 또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저 기지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또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다 미국한테 여러 가지로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느리고 있는 저 전 세계 막대한 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조이는 올가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모택동은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기지들이 미국의 미제국주의를 떠받치는 역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더 많은 이해관계에 미국을 노출시킬 것이고 그 속에서 미국을 얽어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26년 관점에서 보면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택동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해외에 많은 기지를 두고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나갈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이 걸어왔던 이러한 노선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노선들을 지금 벗어 던지고 있다라는 점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 결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나라들의 이득만 지켜주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바보짓 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죠? 뭐 전 세계에서 점점 해군력도 축소를 시키고 서방구 위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맹국들한테 제공되던 안보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유료로 서비스할게. 서비스 받고 싶으면 돈 내. 라는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중국이 편안하게 누려왔던 상업적, 기술적, 안보적 이익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깔아놨던 중국의 경제적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프리카만 해도 수많은 한 300만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가서 뭐 광업,
통신, 소매업 여러 가지 수많은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중국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죠. 이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해외에서의 이익을 지금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우산 밑에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몫을 자기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라는 갈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신흥 강대국들은 이러한 부담에 항상 직면하게 돼요. 19세기 후반 미국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그랬었고요.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나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떠맡을지 안 맡을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 내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정상회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힘이 곧 정의의 시대가 되고 있다. 정글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미국이라는 안보 체제가 더 이상 중국의 이익을 일정 부분 담보해주는 그러한 체계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이제 여러 안보라든지 하는 관련 기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을 보호하고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를 지키고 중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즉 해외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역할에 맡겼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국이 떠맡는다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인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글로벌한 파워, 하드 파워의 국가로서 변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100% 중국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잘 아는 거죠. 과거의 소련이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휘말리면서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 또는 쇠퇴로 이어진다라는 확신을 또 갖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앞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제국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지금 2026년인 상황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입장으로 선회해야 될 만큼 급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있어? 라는 또 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진지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보고서,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 하나 있는데 이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공식적인 부서는 이제 국가안전부죠. 여기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 CICIR이라고 부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8월 달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또 영문으로 나와가지고 서방 관계자들의 눈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The End of the West 뭐죠? 서구의 종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논문인데 논문을 쭉 읽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이라고 하는 이 서구 세력은 3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다라는 거죠. 뭐죠? 첫 번째는 내부 결속력, 평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추상적 가치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속이 유지가 돼 왔는데 이것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서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운 여러 가지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받아들여 왔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때린다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제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글로벌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것이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국제법 또는 관행으로 굳어졌던 여러 가지 규범이라는 것들도 회의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3가지 축, 내부 결속력, 정당성, 그다음에 규범적 권위 이것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은 잘 아시잖아요. 중국 연구자 개인이 이런 논문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연구소의 이름으로 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당과 관련돼 있는 정부와 관련돼 있는 검토, 검열 그리고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가 중국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급속한 붕괴, 쇠퇴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힘이 있던 나라가 힘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힘이 좀 밀리는 상대적 쇠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차려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힘이 빠져서 이제 약화 또는 붕괴로 가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논문을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이러한 서방의 어떤 약화, 균열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서방의 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자신을 얽어맨다고 생각했던 국제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범,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수단,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무기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정확한 거죠. 중국이 봤을 때 트럼프의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의 이러한 방식 그리고 미국의 쇠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평화로운 정권 이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 역사에서 요순 이런 시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이제 아우가 대신 나 대신 힘을 맡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은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점점 변하고 있다. 자신의 힘이 위축이 되고 있고 자신의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얽어매던 과거의 관례, 구습,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변신을 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미국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거죠. 즉 불안정해지고 있는 미국, 예측 불가능한 미국을 어떻게 중국은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글로벌 초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도 사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선점을 지금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그린란드 해서 사실은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명목적으로는 분명히 덴마크가 아직까지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로 지금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허치슨 그룹이 운영권을 그동안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파나마 정부가 이것을 파기했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미국에 판매를 하려고 했던 허치슨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공은 이미 미국한테 넘어간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모습이 우리 자기들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서를 깨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결국 전 세계 질서를 정글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정글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정글 속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그런 공간이고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 질서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아직 새 질서는 안 보여.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뭔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등장할 때까지는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즉 글로벌 무질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이죠.
그러면 이 무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무질서니까 이 무질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만의 질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 상황에서 어쨌든 인내하고 버티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지켜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중국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 정부의 일각에서 이런 입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관계자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푸사요창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미국은 노선이 정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흥 강대국, 신흥 이제 경쟁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식으로든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을 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나가는 노선은 폐쇄적이고 배타적 노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중국이 인내하고 참으면 중국의 국익이 과연 보장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배타적으로 미국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대신 미국이 벗어던지고 있는 저 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어떤 이러한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죠. 중국이 대외적으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내수는 폭망했어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죠. 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지금 너무 잘 되는 상황이죠.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이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서, 제품으로 탈바꿈시켜서 해외로 보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만들어놨던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도 잘 유지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 너무 넓게 지금 펴져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무역, 그리고 각종 투자, 공급망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인 거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 쪽으로 중국이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들어서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 당국이 가서 막 여러 가지 스파이 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점잖게 가서 너희들과 우리가 잘 지내려면 우리 기업들, 중국 기업이죠. 중국인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여기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아. 그러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즉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국의 이익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빨리 파악해서 경보를 울리겠다라고 하는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나라들이 그러한 위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제대로 된 행정력, 제대로 된 경찰력이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나라 경찰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중국이 직접 가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그 나라의 경찰력, 행정력을 키우고 합법적인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한 나라들의 법 집행 능력을 개선하는, 이게 어렵게 말하면 법 집행 능력 개선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죠? 감시 능력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의 시위 진압, 체포, 이러한 역량, 수사 이런 역량들을 강화시켜 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빠르게 늘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은 여러 장관들이 동남아시아를 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와 관련돼 있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상황들을 읽어보면 어쨌든 정보 공유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경지대, 즉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작전을 확대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의 보안 자산, 그리고 보안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넓힌다라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죠. 위험천만한 지역에 가면 미국의 PMC, 그러니까 민간 군사 기업이 호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투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관계자가 파키스탄이라든지 어디 좀 아프간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 보면 경호 인력들이 중국 PMC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PMC들은 단순히 이제 요인 경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을 뭐 납치하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 등쳐먹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같이 해당 국가와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미국이 했던 일을 중국은 조용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 싱크탱크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초크포인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싱크탱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글로벌 그 초크포인트는 북극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호주의 다윈입니다. 호주의 다윈이라는 곳은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호주 최북단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이제 매우 밀접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 다윈항을 과거에 중국이 개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호주 정부가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나가고 결국 호주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싱크탱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축소와 어떤 후퇴를 하지만 그냥 후퇴를 하지는 않고 중국의 핵심적인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목을 딱딱 누르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워딩이 셉니다. 그러니까 기술 및 관련 공급망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지금 단계는 백병전에 돌입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잖게 두고 볼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초코포인트를 장악하는 것에서 계속 휘말리면 우리가 애써 공들여 구축해왔던 여러 가지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성명 발표하고 물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충격과 그다음에 분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사태 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놀라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일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국은 불개입,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미국이 이것을 악용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계속 침해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조심스럽게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에서 프록시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강압적 외교를 통해서 그 나라 정부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패턴을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불개입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지난 80년 동안 내세우고 있는 원칙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중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변신을 택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점점 더 개입주의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몇몇 싱크탱크들이 이런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라도 중국의 관변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은 명확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진찬농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상당히 강경론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진찬농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자국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무슨 비판을 하냐? 중국은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평화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평화가 당연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취약점이다 라고 중국 스스로를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불간섭, 갈등 회피 이런 노선들은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중국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갈등을 빚어서라도 나의 위치를 굳히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런 신호, 평화를 선호하고 불개입하고 개입하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라고 하면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중국의 핵심적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텐데 언제까지 그걸 받아보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찬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100% 중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는 아니에요. 상당히 좀 오른쪽이고 강성인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워딩이 되게 세지고 있어요.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평화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점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 사례를 연구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6년에 중국이 19세기의 미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1832년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고 그런 나라 좀 커지고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이 됐을 때 당시 멀로 대통령이 한마디 크게 질렀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떼라. 유럽은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만한 어떠한 수단, 역량도 없는 나라가 당시에 미국이었어요. 그것이 멀로주의죠.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한 60년 지나고 나니까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쳐들어가는 것이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즉 중미 지역, 카리브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멀로주의를 개정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이 당연히 개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노선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을 어떻게 보면은 개정을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힘으로써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리고 중미와 남미 지역을 미국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를 한 거죠.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러한 노선 변화를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언제까지 반제국주의, 불개입 이런 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과거에 했던 그러한 노선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국력과 걸맞는 지위, 포지션, 행동의 자유 이런 것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중국이 바라본 미국은 그렇죠. 무모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무력을 통한 직접적인 침공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제재, 압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반감 그리고 신뢰도 훼손을 초래를 해왔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가는 길은, 그동안 해왔던 길은 중국이 따라가면 안 돼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알겠어. 그런데 저 머나먼 나라에서 정말 중국 사람이 납치되고 살해되고 중국 기업이 몰수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중국이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방을 놓으면 어떡할 건데. 결국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비개입, 불개입 그리고 기존의 노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관계는 보호를 필요로 한다. 맞다. 근데 보호는 결국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이라든지 누군가 그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주둔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둔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냐.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 우리가 과거 식민 세력한테 저항했듯이. 그리고 저항은 결국 또 더 큰 보호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식민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큰 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해방 투쟁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굳이 이 노선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 의례적인 회담이에요. 아무 결론도 사실 나지 않았고 서로가 이만한 스텝 정도면 그냥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쉼표 정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더욱더 불거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 이걸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익이에요. 근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중국은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내세우던 여러 가지 논리들을 뒤집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과연 진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한테 이득인가와 같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란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저는 속도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국 싱크탱크에서 온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중국은 뭐 지금 과거의 영국, 지금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이것을 이제 비용을 치러야 된다. 즉 과거의 제국이 어떤 걸어갔던 길을 지금의 중국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단지 강경론자들은 더 빠르게 지금이다. 온건론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급격한 전환은 불필요하다라는 차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경파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온건파는 아직은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온건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준비를 차근차근 더욱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생각인 거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도약, 발전, 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불개입 이런 것들을 국시로 하는 나라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전환이 되는 것인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라고 그러면 미국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권한,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국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어떤 노선을 걸을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양국 간의 중국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